예,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창업 5의 201이냐면은 예전에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4년 전인가? 아무튼, 아마존 때문에 그 시애틀로 이사 오고 나서 창업 101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좀 더 그 창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 상대적으로 창업 자체가 굉장히 너무 먼 얘기인 분들이 이 당시에는 많으셔서 이제 그쪽을 했었고요.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당장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런 쪽에 좀 집중된 내용이 되겠고요. 딱히 뭐 원원을 모르셔도 크게 문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런 전에 마일스톤이 있었으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일단은 그 오늘 오신 분들한테 아마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미로 보는 창업 테스트를 한 5분 정도 짧게 해볼까 싶어요. 문제는 20개가 있고요.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시면 되고 뭐 저한테 대답하시거나 뭐 저 채팅창에 남기시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이제 점수를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테스트마다 이제 예 아니오에 따라서 이제 1점씩. 그래서 이제 20문제니까 뭐 딱히 뭐 만점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성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 0에서 20까지의 이제 스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질문. 예전부터 생각하던 아이디어가 있다. 예, 아니요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1점, 아니요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 아이디어를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제 예면은 1점 더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고요. 세 번째. 그 아이디어를 이미 개발하고 있다. 뭐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럴 경우에는 엔드-투-엔드 UX나 워크플로우 정도는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겠죠.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예 아니었는데 이제 예면 1점. 4번 이제 그 아이디어로 같이 창업하자고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 예면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5번 그 아이디어로 고객을 어떻게 모을지 또는 돈을 어떻게 벌지 알고 있다. 이제 예면 1점 아니면 이제 넘어가시고 6번입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고 남들보다 먼저 써본다.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게 뭐든 간에 이제 예 아니요가 있고요. 예면 1점. 7번 그 고객으로서 경험에 민감하고 나라면 이렇게 만들겠다고 생각한다. 이게 항상 이제 그 고객으로서 이제 왜 이거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나라면 훨씬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중요하죠. 예면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8번 나라면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예면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9번 창업 관련 소식을 챙겨본다. 얘는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10번 월급만으로는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다. 얘는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11번 같은 시간과 노력이라면 승진 대신에 창업에 투자하고 싶다. 얘면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12번 주위 사람들이 같이 창업하자고 하면 당장 회사를 그만둘 용의가 있다. 예면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13번 주위 사람들이 창업해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불안하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예가 아니고 아니오가 1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오에 밑줄을 그어놨죠. 그러니까 몇 개가 이제 아니오일 때 1점인 질문이 있는데 너무 다 예면 재미없으니까 14번 창업하고 싶지만 뭐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 뭐는 많을 수 있죠. 뭐 아이템이 없어서 못한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한다,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게 다 이제 뭐 나쁜 의미 아니고요. 모두가 사정에 다른 거니까 일단은 뭔가 핑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얘는 넘어가시고 아니오면 1점. 이제 그 15번 창업하고 성공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이건 이제 그 얘는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이제 16번 창업하고 싶은 이유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이다. 얘는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17번 저렇게 멋있게 말했지만 16번에서 사실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것도 역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얘는 넘어가시고 아니오면 1점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안정적이고 확률이 높은 쪽보다 위험하지만 재미가 있는 쪽을 선택한다. 얘는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19번 창업 안 하면 왠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 얘는 1점 아니오는 넘어가시고 20번
마지막 문제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면 사장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예외 1점 아니면 넘어가시고. 자, 이제 그 대충 숫자를 아마 계산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예, 결과를 보시면 일단 점수가 0점에서 한 9점 사이로 나오시면 이제 대기업 생활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뭐 그 부정적인 의미로 드리는 거 아니고요. 뭐 사람은 누구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향을 바꾸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10점에서 14점 정도 나오셨으면 이제 대충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다면은 한 시리즈 B 정도 회사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점에서 18점은 이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초기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고요. 19점에서 20점이 나오셨으면 사실상 이미 창업자이셔야 돼요. 아니시면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창업을 할 만큼의 마음가짐이 되시는데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왜 나는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답을 저렇게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일 확률이 높아요. 아무튼 뭐 저거는 재미로 하는 거고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제가 전에 했던 그 창업 101 내용을 약간 그 한 어떻게 하면 5분 만에 요약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이제 약간 스무고개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그 지금 아마존에서 그 헤드 오브 프로덕트로 있고요. 딜리버리 익스피리언스 쪽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컨슈머 페이먼츠랑 이제 피지컬 스토어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고가 이제 제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두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이제 어떻게 그 왜 탑10 엑셀러레이터 찾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 전에 버클리 스카이덱이 한 4위 정도, 알케미스트 엑셀러레이터가 한 9위 정도 되는데 아무튼 탑10 중에 두 군데에서 이제 어드바이저랑 셀렉션 커미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서 뭘 하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그 시드네트웍스라는 클라우드 컴퍼니에서 이제 엑시스를 했기 때문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전체 ARR이 100 밀리언 그 중에 제가 담당했던 게 정말 빌드 프롬 스크래치를 한 게 한 0에서 30 밀리언 정도였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프라우드한 그 숫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167 밀리언에 팔았고 그리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이제 엔젤 투자도 하고 스타트업 어드바이저도 하는데 제 포트폴리오는 대체로 그 사스, AI, 텔레매틱스, 핀텍 한 4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텔레매틱스 회사였던 플리더비 엑시스를 했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회사예요. 훨씬 더 크게 어콰이어 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버텼으면 아마 콘보이라든가 아마 되게 좀 너무 텔레매틱스 시장을 좀 앞서간 측면이 있죠. 지금이야말로 텔레매틱스 스타트업이 되게 많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몇 년 전에 엑시스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밀고 있는 굿타임 이게 AI 스케줄링 오토메이션 컴퍼니인데 파운더들이 굉장히 좋고 회사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고객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훌륭한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아직 이제 시드 상태인데 이제 시드 상태지만 그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개인 Q&A 시간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들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 회사들은 무슨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는 버클리에서 MBA를 했고요. 그전에는 한국의 연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창발에서는 지금 보드 멤버로 있고 그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한 9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이제 베이에리어 K그룹에서 꽤 오래 활동을 했어요. 거기서 부회장을 하다가 이제 그 회장 해야 될 타이밍에 시애틀로 도망가서 굉장히 욕을 먹었죠. 아무튼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펀팩트로 이게 이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죠. 이제 이 세 분이 제가 다녔던 가장 최근 세계 회사의 사장님들인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이제 어떻게 보니 이제 다 머리를 빡빡 미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마 제가 다음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 이제 꼭 대머리가 회사인 사장님 회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아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스스로 창업을 하면 그 트랙 레코드를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다음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거나 아니면 창업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이 버나드 쇼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극작가였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말이 있어서, those who can do, those who can't teach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보통 가르친다고. 이 약간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교수, 제가 볼 때 교수까지는 아니고 그 수많은 멘토 놀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그 과거부터 비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항상 이 말을 좀 염두에 두고 저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스타트업을 사실 이제 떠난 지가 4년이 되었죠. 아마존에 온 지. 물론 그 사이에 아마존에서 좋은 일들 많았는데 배운 것도 참 많고 제가 아마존에 온 계기가 스타트업 엑시트를 하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버클리에 갔어요. 엑시트하고 나니 순간적으로 이제 돈도 시간도 여유가 좀 생겼는데 뭐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는 게 좀 타임 센서티브한 것들이 있었어요. 에듀케이션. 예를 들어 제가 나이가 너무 많으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을 테니 일단 한번 가보자. 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사 가긴 싫으니까 동네에 있는 회사 학교 2개, 버클리랑 스탠포드에 냈는데 다행히 버클리에서 받아줘가지고 버클리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아니 너는 이미 스타트업을 3번 해봤으니 괜히 또 4번째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큰 회사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제가 그래서 아니 왜 꼭 큰 회사를 가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push yourself out of your comfort zone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미 익숙하고 편하고 잘할 수 있는 거에만 너무 자꾸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챌린지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수님하고 내기를 한 게 제가 큰 회사에 가서 승진을 한 번 하면 교수님이 술 사는 걸로. 아무튼 뭐 그 내기는 결과적으로 제가 이겼어요. 아무튼 아마존 와서 승진을 한 번 했고 아마존에 오게 된 계기는 교수님이 얘기한 2번째 근거였는데 제가 했던 스타트업이 제가 한 직원이 한 500명 그 정도의 넘버 한 3 정도 되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직원 수가 교수님이 1000배가 늘었다고 생각해 보자. 50만 명짜리 회사에서도 넘버 3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저희가 매출이 한 100 밀리언 정도였는데 그것도 1000배로 예를 100 빌리언짜리 회사에서도 넘버 3가 될 수 있겠느냐. 저 그 말에 예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온 측면이 있는데 그거 자체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점점 스타트업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더 늦기 전에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을 너무 이제 스타트업에 관련된 거를 저 인간은 지금 아마존 다니면서 뭐 하는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100% 고지것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이제 제가 다행히 전에 스타트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고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포트폴리오 컴퍼니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익숙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 절대 뭐 제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창업 목적부터 가볼게요. 창업 목적은 일단은 뭐 사람 따라 다른데 이거를 좀 영어로 하면 왜 미셔너리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no matter what I will do this.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 드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체로 근데 미셔너리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내 꿈이었다 어릴 적부터. 아니면 이제 그냥 이게 너무 재미가 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걸 만들고 고치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약간의 영향을 주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은 이제 뭐 사명감 있을 수 있죠. 나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정말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제 창업자분들 보다 보면은. 그리고 반대로 욕망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욕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욕망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나의 목적은 이제 명예 아니면 돈인데 그걸 굳이 억지로 왜 운명처럼 꾸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창업자로서 투자자를 만날 때는 적어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창업자를 만나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제 스스로에게 진실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솔직하셔야 창업자랑 신뢰도를 쌓기가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런 얘기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분이 19세에 버클리에 유학을 오신 타이밍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분 아버지가 쓰러지셨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안에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오히려 친척들을 설득해서 없는 돈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당시에 이제 이분이 계획이 뭐였느냐? 20대에 이름을 알리고 30대에는 최저 1,000억엔의 자금을 모으고 40대에 승부를 하고 50대에 사업을 완성하고 60대에는 후임자에게 인계하겠다. 이게 근데 이분의 그 정말 그 트랙 레코드를 따라가 보시면 지금 거의 다 이뤘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정말로 저걸 10년 단위로 거의 다 하셨고 60대에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역시 사람이 저는 솔직히 60대까지 했으면은 굉장히 존경하려고 했는데 이제 후임자 인계를 좀 미뤘어요. 원래 후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오히려 후임자를 은퇴시키고 본인이 5년인가 10년인가 더 하겠다고 이제 바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근데 그 처음에 버클리에 와서 그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그 모든 과목이 거의 왜 올레이를 받고 아무튼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심지어 교수님을 고용해서 창업도 했어요. 그 창업에서 엑싯도 당시에 하셨고 물론 이런 넘사벽을 따라갈 수 없는데 이분이 한 것 중에 제가 볼 때 하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쉽진 않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이분이 당시에 하루에 5분씩 무조건 사업 아이디어 하나를 발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뱅크라는 스스로 쓴 노트북에 한 25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 아이디어는 보통 이제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해결 아니면 역발상. 그러니까 왜 첫 번째 거는 문제가 정말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문제 해결이고요. 역발상은 기존에 이미 해결책이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조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약간 해결하고 기존에 있는 거를 약간 역발상으로 바꿔서 합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 손정희 씨의 경험에 따르면 이 조합이 가장 이제 확률이 높았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좀 덧붙이면 모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실리콘밸리 그 투자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이디어 이즈 칩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싸다는 거죠. 이게 실제 창업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창업 아직 안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면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합니다. 뭐 아이템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행에 있어요. 정말로 이걸 실행해보고 그 고객의 반응을 보고 재빨리 이제 피보팅을 해가면서 그 이터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을 때까지 계속 이제 그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세상천지 새로운 아이디어는 거의 없어요. 이미 누군가는 어디선가 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확률이 되게 높고 그건 오히려 이제 누가 더 그 마켓과 프로덕트를 디파인을 잘해서 그 둘 사이에 핏을 찾기 위해서 이터레이트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더 승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업 모델을 찾자면 예를 들어서 그 B2C랑 크게 이제 B2B 두 가지가 있겠죠. 그 B2C로 가자면 뭐 소셜 네트워크 아니면은 이제 이커머스 이제 푸드 델리버리를 비롯한 이제 O2O가 있을 수 있죠. 그 한국에서 꽤 유명한 말인데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고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플레이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B2B는 당연히 사스, 뭐 클라우드 이런 게 있는데 그 저는 SNS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저런 거는 이제 B2C 중에도 초기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많이 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웬만해서는 쉽게 할 수 없는데 근데 반대로 저는 최근에 그 소셜 네트워크 트렌드를 보면 이게 조만간 또 더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페이스북에 대한 피로도 그 페이스북은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거의 한 1.6 빌리언 정도 되는 거의 말도 안 되는 플랫폼이에요. 아마 다시는 페이스북 같은 대박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인터넷과 모바일과 이 앱과 이 모든 그리고 인구가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타이밍에 그 모두를 흡수하는 절묘한 타이밍에 있었죠. 물론 페이스북이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간에 그 right place, right timing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클럽하우스라든가 그 오디오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가 좀 반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현재 알고리즘 상으로 보면 너무 그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좀 확신 편향을 가질 수 있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그런 거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 뉴스도 되게 많이 판치고 뭐 심지어 아마 여기 계시는 한국 분들 중에 페이스북보다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스냅이라든가 뭐 다른 걸 더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페이스북은 점점 더 일종의 뭐 할매와 아재를 위한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 그 탑골 공원이라고 그 디지털 탑골 공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저 다음 세대의 소셜 네트워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커머스 자체는 이미 아마존이 너무 대세라 그 이커머스는 약간 보수적인 마켓이에요. 저게 물론 이베이랑 아마존처럼 역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예전에는 이베이가 훨씬 컸었죠. 근데 이제 아마존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40%가 넘어가는데 이 상황에서는 후발 주자가 저 자리를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마존이 아직 못하고 있는 영역, 예를 들어 프라임 나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푸드 딜리버리가 잘 안 되죠. 그 푸드나 프레시 딜리버리. 그런 쪽은 여전히 여기도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도어대시라든가 우버이츠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이밍 같은 것도 이제 소규모 그 자본으로 창업해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B2C랑 B2B는 B2C는 그 정도 되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스는 정말 이 지난 한 10년간 적어도 10년간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그 B2B 사스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세일즈 관련해서는 진짜 많은 이론과 그거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정립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엑셀러레이터에 가면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B2B 사스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B2B 사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타겟 마켓이 크고 팀이 좋고 그다음에 이 그 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을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역량만 되면 충분히 텐저블한 석세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베스터들을 찾아가면 대부분 이제 B2B 사스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B2C는 약간 도깨비 같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B2B는 상당한 확률로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B2B 사스에서 약간 더 나가보면 뭐가 네 번째 플랫폼이 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저 세 개의 키워드는 다 한 시대를 풍미한 측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연 네 번째 플랫폼은 뭐가 될 것이냐. 이게 B2B 측면에서 보면 요새는 핀텍이나 그 뱅킹 애저 서비스, 블록체인도 여전히 이 카테고리에 있는데 블록체인은 너무 좀 그 코인들하고 너무 엮여가지고 좀 본래의 의미를 좀 잃어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기술로서 블록체인은 유용하고 아니면 에드텍 이제 코비드 때문에 다들 재택을 하게 되면서 그 에듀케이션 이 시장이 기부에 당장 이제 아마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당장 애들이 좀 있으면 이제 계약하는데 뭐 하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게 없죠. 그나마 근데 거의 전 미국에서 공립학교 중에 학군 중에 스쿨 디스트릭트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축에 속하는 벨뷰 스쿨 디스트릭트가 이 정도면 다른 데는 훨씬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드텍 쪽도 충분히 이제 네 번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어드바이저랑 셀렉션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스타트업의 트렌드를 많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올해는 어떠한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나 그 중에서 지난 몇 년간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데가 이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은 그 이 포트폴리오를 전문으로 하는 VC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있고 인베스터들, 어드바이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완전히 갈려 있어요. 그 바이오 하는 분들하고 이제 닷컴, 사스 하는 분들이 갈려 있는데 아무튼 이쪽은 제가 딱히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 혹시나 이쪽이 전공인 분들은 뭐 소개 정도는 시켜드릴 수 있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인터넷 모바일 비즈니스의 기반 비즈니스도 스타트업이 의외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이랑 이제 화학, 이제 특히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쪽은 스타트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너무 모두가 다 B2B 사스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화학 쪽은 오히려 본인이 전공이 이쪽이면은 그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상태에서 스타트업을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약간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뭐 저 휴대폰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그 수많은 게젯들이 있죠. 뭐 근데 이 동네의 경우는 하드웨어 이즈 하드라고 진짜 삐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뭔가를 잘 만들어도 반드시 한 6개월 1년 사이에 중국에서 정말 비슷한 녀석이 한 3분의 1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본인이 정말 여기 열정이 있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왜 우선순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창업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순간 더 늦출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더구나 이제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위기가 기회예요. 이게 지금이 위기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중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은 데가 많아요. 여행업계라든가 뭐 아니면은 레스토랑도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뭐 수많은 업계가 타격을 받았는데 그럼 모두가 위기냐? 또 그렇진 않죠. 아마존처럼 이제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유리한 회사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예전보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데에 두 가지 제약 요소가 없어졌어요. 첫 번째는 일단 비용, 사무실 유지하는 비용이 들죠. 아무리 뭐 위워크 이런 데 가서 좀 힙하게 앉아서 일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거 한 달에 몇천 불씩 내야 되거든요. 스타트업의 런 레이스 생각하면 굳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 중에 코파운더 할 친구가 뉴욕에 있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둘 중에 하나가 시드 펀딩 받고 나면 이사를 하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던 실리콘밸리 있는 스타트업들도 저보고 계속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어차피 모두가 비대면이니까 이거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가 한 석 달 전에만 해도 엄청난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직원 한 20% 감원해서 한 2,000명 내보냈는데 다시 이제 IPO 한다고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어쨌거나 에어비앤비에서 잘린 사람이 2,0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잘린 사람들 중에 엔지니어들이 있을 텐데 그전에는 절대 내가 꼬셔도 오지 않을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고려해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약간 뭐 지금 이 순간 좋고 뭐 위기 있는 기회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가족이 있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뺏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희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좀 구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게 스타트업이 실제 해보시면은 그냥 뭐 한 2, 3년 힘든 거 참고 돈 좀 벌고 끝나 이런 길이 아니거든요. 언제 될지 몰라요. 운이 좋아서 정말 2, 3년 만에 큰 돈 벌고 그만둘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한 5년, 10년 봐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족의 이제 지원과 희생을 필요로 할 때는 정말 동의를 잘 구해야 해요. 그리고 채무, 만약에 뭐 모기지가 있다거나 뭐 수많은 이미 스튜던트 론이 있다거나 빚이 너무 많은데 그 빚을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억지로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물론 그렇다고 이 돈 핑계로 영원히 안 하시면 그것도 곤란한데 아무튼 이 빚은 심각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창업을 하면 굶어야 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투자 받을 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만두시는 것도 그렇게 현명한 판단 아니겠죠. 세 번째는 신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뭐 미국 시민권자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우 뭐 아직 OPT 안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H1 상태라거나 이러면은 아직 창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된다. 만약에 미국에서 창업하고 싶으시면. 근데 한국에 돌아가실 거면 상관없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국과 미국 차이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 가족, 채무, 신분 세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일단 문라이팅을 할 수가 있겠죠. 문라이팅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물론 문라이팅을 조심하셔야 될 게 회사의 리소스를 하나도 쓰시면 안 됩니다. 일단 회사에 있는 당연히 IP도 쓰시면 안 되고 회사 랩탑이나 회사 인터넷, 뭐 회사에서 지원받는 어떤 것도 쓰시면 안 되고 본인이 하는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회사와 conflict of interest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문라이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상적인 거는 뭐 앱스토어에 내가 만든 앱을 등록하기 바로 전날 회사를 그만두면은 제일 좋죠. 그게 이제 그날이 오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소로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장점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스타트업 할 때는 정말 열악했거든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모국이라는 걸 제외하면 일단 이제 초기 투자 유치랑 초기의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재 영입, 한국이 정말 인재가 많아요. 거기에 운영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간과하는 게 있는데 한국 시장이 큽니다. 충분히 커요. 이상하게 시장이 작아서 안 되지 않냐. 일단 한국 시장에서 1등 해보세요. 한국 시장에서 1등만 해도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쿠팡이랑 배민 보세요.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 외세 커지는 규모를 봤을 때 충분히 큰 시장이에요.
오히려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고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한국에서 저걸 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그리고 B2C를 할 거면 한국이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면 고생은 하는데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 한국에서 일단 성공을 해도 세계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다른 나라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정말 극히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배민도 베트남이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아예 한국에 있지만 순수하게 해외에서 성공한 하이퍼 커넥트라는 비디오 스타트업도 있고, 아니면 블라인드처럼 그 성공한 사례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 나 지금 후기 기업 같이 아직까지는 스타트업, 최근엔 스타트업 그러니까 그 씬이 되게 좋아지고 VC들도 아주 이제 왜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엑시 모델도 점점 나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후기 기업 가치랑 출구 전략을 생각하면은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내가 뭘 좀 잘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누군가가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 일단은 시작부터 세계화가 되죠. 확실히 미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후기 투자 유치나 후기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해요. 그리고 창업 생태계도 어쨌간에 실리콘밸리가 이제 중국 셴젠을 제외하면 실리콘밸리만큼 큰 데가 없어요. 한때는 실리콘밸리가 넘사벽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중국 셴젠이 훨씬 큽니다. 아무튼 뭐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은 B2B 사스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별 의미 없는 건데, 한국에서 좀 부러워합니다. 선망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서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정말 선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좀 로맨틱하다고 할까? 근데 이제 단점은 어쨌간에 생존을 하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 당장에 뭐 회사 그만두면 보험 어떡할 거예요. 그 보험에 거기에 확실히 존재하는 인종차별. 이거 정말 심합니다. 스타트업계는 특히나 더 심해요. 이게 덜 심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주변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CEO는 대부분 백인 남성이죠. 이게 스타트업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기업이 바뀌면 바뀌었지 스타트업 투자 쪽은 별로 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인재 영입이 일단 힘들어요. 너무 비싸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안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연한 하프 밀리언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리스크 테이킹 해가면서까지 스타트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해요. 한국 대비하면.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세금을 정말 많이 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장점이 이 한국과 미국의 모든 장점을 합친 거에 한 2배쯤 됩니다. 이게 제가 2017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중국 시장이 훨씬 커졌어요. 정말 놀라울 만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있어서 정말 중국 최고예요. 중국에서 할 수만 있으면 중국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제가 중국인이 아니죠. 이게 중국은 진짜 중국인이 아니면 너무 돈 벌기가 힘듭니다. 동남아가 최근에 되게 뜨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태국, 베트남, 왜냐하면 젊은 인구들이 되게 많고 여전히 인구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디스트럽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한류의 열풍은 진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래서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여전히 일단 그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다음 한국인이 동남아 국가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해요. 우리는 맨날 쓸데없는 서양사나 배웠지. 뭐 예를 들어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만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거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동남아 정말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때 쿠팡이나 배민이 미국에서 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재빨리 한국에 가져가서 한 10년 동안에 고생해갖고 성공을 시켰다고 하면, 지금은 그 모델을 쓰기에는 한국이 너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건 좀 힘들고, 차라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 거를 동남아에 빨리 가져가면 지금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런 아비트라지도 이제 창업의 분명히 전략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창업자. 공동창업자는 일단은 궁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거 뭐 다 떠나서 궁합이 안 맞으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능력이 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차라리 둘 다 엔지니어인 건 괜찮아요. 근데 왜냐면 스타트업이 초반에 한 직원 한 10명 될 때까지 보통 세일즈 하나에 엔지니어링 한 9명 될 정도가 돼도 되거든요. 아니면 세일즈 한 둘에 엔지니어링 한 8명? 그 정도가 되면 되기 때문에
개발자 둘이 창업하는 건 괜찮은데 뭐 비즈니스 둘이 창업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꼭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누가 무슨 일을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 창업자와 초기 직원의 차이가 뭐냐면 이 코파운더와 얼리 임플로이 차이는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모티베이션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파운더는 셀프 이스팀드, 셀프 모티베이티드 된 사람이죠. 왜냐면은 그래야 같이 창업한 거니까 이게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사업, 자기 지금 라이프를 걸고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제가 모티베이션을 시킬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렇다고 뭐 서로 나 몰라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끊임없이 리텐션을 신경 써야 되고 모티베이션을 신경 써야 되고 왜 월급을 줘야 되고 막 이런 컨셉으로 가면 이건 그냥 얼리 임플로이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거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느낌이냐면 한때는 한국인이 이제 왜 한국인끼리 역차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한국인인데 저 코파운더까지 한국인이면 투자를 못 받지 않을까. 그런 이상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팀의 시너지를 되게 중시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빨리 효율적으로 그 왜 궁합 신경 안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다양성,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를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땐 초기에 제일 힘들 때는 오히려 같은 언어랑 문화를 공유하는 게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부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돈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당장 하고 싶어도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한 뭐 6개월 뒤에 쫓겨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스타트업도 이게 서스테이너블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까지 쓰면서 살 수 있을까? 이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정말 하시려면은 한 달에 내가 현재 얼마 쓰고 있는데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가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렌즈 앤 패밀리 라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오피셜한 라운드는 아니고 내 주변에 친구나 가족들한테 손을 벌리는 거나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한국 분들은 신기하게 이걸 되게 안 하시는데 경험상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스타트업들은 이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기준은 내가 이제 저 사람이랑 내가 이 돈을 까먹어도 저 사람이랑 다시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뭐 사람마다 이 액수가 다를 수 있죠. 뭐 2만 불짜리 책을 지금 써주는데 내가 이 사람이 2만 불을 다 까먹어도 웃으면서 다시 저녁 함께 할 수 있는 수 있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그게 2만 불이고 누구한테는 그게 500불이겠죠. 아무튼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꿈을 팔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엑셀러레이터는 제가 그 다음 페이지 엑셀러레이터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혜택에 대해서. 이 엑셀러레이터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보통 이제 데모데이를 하게 되죠. 그 데모데이 하면은 목표가 이제 시드 라운드로 얼마를 레이즈 하자인데 이게 얼추 트렌드가 있어요. 최근 트렌드는 한때 트렌드가 한 6 밀리언 밸류에이션에 최대 한 1.5 밀리언 정도까지 레이즈 하는 게 한때 트렌드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상하게 이 밸류에이션이 점점 올라가서 뭐 회사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10 밀리언 밸류에이션에 한 2 밀리언까지 레이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시드 라운드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굳이 뭐 저 같은 사람의 설명도 필요 없어요. 아마 창업해갖고 엑셀러레이터에 합격을 하고 시드 라운드까지 할 정도가 되면 그 뒤부터는 이제 창업자들이 정말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엑셀러레이터 졸업하고 시드 라운드 받은 다음부터 시리즈 A 할 때가 그때가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그때가 대부분 다 망하거든요. 회사가 대부분 왜냐하면 시드 라운드 끝났는데 트랙션이 없거나 다음 라운드를 못 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A 정도 간 회사부터는 충분히 생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IPO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이건데 여기서 투자 관련해서 꼭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언급 안 할 수 없는데 레딧이라고 이게 뭐랄까요? 그 웹소설의 영문판 웹소설의 넷플릭스 같은 건데 이분이 정말 인상적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이제 일단 최근에
소프트뱅크랑 카카오로부터 이제 63 밀리언의 시리즈 A를 레이즈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시리즈 A가 63 밀리언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액수인데 그 전에 시드를 이분이 3 밀리언 이것도 굉장히 큰 액수예요. 뭐 B2C니까 뭐 그 돈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 돈을 무려 그레일락, 소프트뱅크, 로어케이스, 셜파 같은 실리콘밸리에서 매우 유명한 얼리 스테이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 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도대체 무슨 수로 저걸 받았느냐? 이분은 일단 2016년도에 그 시드를 오픈을 이제 상품을 출시하자마자 시드 라운드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드 라운드를 할 때 주 매출이 한 10K 정도 매출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경력이 있었느냐, 화려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분이 옥스퍼드 나왔는데 옥스퍼드 나오자마자 이게 직장도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냥 정말로 첫 직장을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과연 옥스퍼드에 있었으니까 실리콘밸리에는 아무런 인맥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정말 실리콘밸리에 무작정 가서 머신건 이 사람 논리예요. 비어 머신건이라고 일단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엔젤을 다 찌르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게 돼 있어요. 한 명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을 잡아갖고 그 사람한테 약간의 돈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부터 소개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비어 스나이퍼 그뒤부터는 반드시 한 명만 집중하는 이런 전략을 써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인베스터들이 누구의 말을 제일 많이 믿냐면 자기가 이미 자기 친구 인베스터 말보다 자기가 이미 투자한 회사의 그 파운더 말을 되게 많이 믿어요. 그래서 무슨 전략을 취했냐면 일단 한 군데에게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투자받은 회사의 포트폴리오 그 스타트업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그 소개받은 스타트업 파운더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그 파운더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은 게 저 그레일락, 소프트뱅크, 로어케이스, 셜파 같은 분들을 모아서 굉장히 훌륭한 시드와 시리즈 A를 하고 지금 비즈니스도 매우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엑셀러레이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하는 거냐? 일종의 그 시드 펀딩을까지 받게 해주는 데에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이 중에 이제 명문으로 그 유명한 Y 컴비네이터, 그다음에 엔젤패드가 이제 그 엑스 구글러들, 구글 초창기 인플로이들 중에 6명인가가 나와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글로 돈을 매우 많이 번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그리고 굉장히 구글식 마인드로 스타트업을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스타렉스는 이제 저 스탠포드에 사는 거고요. 스카이덱은 버클리에 사는 일종의 실리콘밸리 양대 산맥 학교 기반의 엑셀러레이터인데 저 두 개가 좋은 이유는 이게 스탠포드랑 버클리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 교수뿐만 아니고 그 학교에 그냥 발론티어를 하고 싶은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솔직히 공짜로 어드바이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케미스트나 500처럼 본인이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알케미스트 같으면 이제 B2B 사스, 500 같으면 저기는 한국계 미국인 최성리 씨가 역시나 구글 얼리 인플로이 출신이신데 그분이 해서 한국이나 동남아 전문 펀드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아무튼 이런 사이트는 다 옆에 그 seedranking.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두 군데 스카이덱이나 알케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이제 스카이덱은 매년 1월, 8월 받고 알케미스트는 3번 받아요. 3월, 7월, 11월. 그리고 경쟁률이 한 100대 1이 넘습니다. 저 이번에 스카이덱이 저희 한 20팀 뽑는데 한 1,800팀 정도 지원했으니까 꽤 높은 편이죠. 이 코로나 상황에. 그리고 이제 자격은 스카이덱 같은 경우에는 이게 UC 버클리 선호하고 UC 버클리 아니라도 아무튼 파운더 중에 한 명이 반드시 UC를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왜 해외에서 시작한 회사. 최근에 그래서 러시아 스타트업이 엄청 밀려와요. 그다음에 알케미스트는 이제 B2B 사스만 받아요. 아무튼 그런 자격 조건이 있고 혜택은 이제 스카이덱은 들어가면은 일단 105K를 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엑셀러레이터 중에 시작할 때 이만큼 많은 돈을 주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덱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알케미스트는 돈은 적게 주는데 대신에 그 세일즈 코치 매칭률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세일즈 코치들이 정말로 이 회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굉장히 노하우를 잘 쌓아놓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합격하시게 되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지금은 솔직히 모두가 비대면이니까 큰 의미 없지만 사무실에서 6개월 정도 동안 이제 어드바이저 3명과 함께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데이에서 이제 물론 데모데이 전에 이미 다 투자 관련된 준비는 끝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보통 1월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9월에 데모데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6개월 뒤에 데모데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문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 Y 컴비네이터가 이게 되게 잘 돼 있는데 일단은 그 한 배치에 한 20팀씩 나오니까 Y 컴비네이터 엄청 많이 나와요. 한 100팀씩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 동문 생태계 안에서도 서로 돕고 도와주거든요.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면 Y 컴비네이터 동문들한테만 팔아도 일단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이 망해도 Y 컴비네이터 동문 출신들 회사 중에 한 군데에 그 전에 인맥을 많이 쌓았으면 충분히 합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절대 뭐 하면 망하는 거라든가 왜 이게 아마존식으로 하면 그래도 투웨이 도어 디시전이 돼요. 절대 원웨이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럼 셀렉션 크라이테리아, 엑셀러레이터는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팀을 뽑느냐. 이거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 팀인데 이 팀이 이건 좀 힘든 거죠. 일단 전에 엑싯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그 같은 업계의 그 메이저 플레이어, 예를 들어서 뭐 AI면 구글, 뭐 커머스면 아마존 이런 데서 일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보고요. 상품 관련해서는 이게 프로덕트 마켓 핏이 정말 있을 만하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솔루션 대비 정말 한 10배 더 좋다고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보고요. 그 마켓은 이게 마켓이 커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보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아이디어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보팅을 하려면 큰 마켓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트랙션, 이미 뭔가 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엑셀러레이터를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아이디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지원해 볼까? 물론 하셔도 되죠. 뭐 나오도 안 말립니다. 근데 요새 제가 보여드렸듯이 경쟁률이 이미 100대 1이지 않습니까? 100대 1이라는 얘기는 그 대부분의 그 선정되는 한 20개의 회사는 거의 상당한 확률로 이미 그 돈을 벌고 있어요. 이미 고객이 있고 액티블리 유징 페인 커스터머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Y 컴비네이터 어플리케이션 폼에 가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Y 컴비네이터가 그걸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질문을 되게 엄청 빠꼼하게 하는데 그 질문들을 대답하다 보면은 내가 아직 되게 많이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근데 대신에 그 질문을 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이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당근마켓의 이제 김용현 대표, 이분은 이분의 이게 트레젝토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절대 뭐 이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분 백그라운드로도 하실 수 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상당한 확률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분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넌텍이죠. 삼성물산에 입사하셨다가 2007년에 네이버로 옮기셨는데 역시나 넌텍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딱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비서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기획총괄 임원의 비서였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그때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많이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플레이스 태스크 포스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팀에 쿠폰모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카카오에 팔았던 창업자인 김재현 CTO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과 함께 이제 판교장터라는 걸 창업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판교장터가 당근마켓이 되었죠. 이게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오히려 본인이 런치했던 카카오 플레이스, 이거 일종의 옐프 같은 거였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근데 반대로 카카오 사내 게시판에서 그 왜 사고 팔고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용 빈도가 중요하구나. 이게 한번 레스토랑 추천받은 다음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레스토랑 추천보다는 매일 사고 팔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파나 기웃거리는 게시판이 성공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판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교 장터를 만들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24세에서 45세 여성이자 전국으로 늘렸더니 강한 고객이 이제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33 밀리언 시리즈 C를 알토스랑 구도토한테 받아서 매우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성장통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막상 창업을 해보시면 그 본인이 상상하셨던 왜 위웍에서 뭐 힙하게 일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 진짜 내가 그 전까지 아마존에서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그 외로움을 일단 견디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한번 하시면 이게 5년, 10년? 사실은 투자자로서 저희가 보는 거는 정말 더 오래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요. 이게 왜 엑시트하고 그냥 돈 벌고 그만두실 분이 아니라 정말 이 업을 사랑하시는 분,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커질수록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문화를 잘 만드셔야 돼요. 정말 이게 애랑 비슷합니다. 이 3살 버릇 8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3년차 조직 문화가 80년을 가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춰서 이게 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성장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끼리는 좀비 컴퍼니라고 부르는데, 좀비 컴퍼니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회사를 접으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데 이제 팔고 적어도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제 왜 돌아갈 건 있어야겠죠. 직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파운더인 거랑 CEO인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얼리 스테이지를 힘들게 키울 수 있는 사람과 그 테이크오프 한 다음부터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 두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넓은 마음으로 그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충분히 CEO를 넘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이게 성장통 관련된 거고요. 예, 출구 전략은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면 셧다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좀비 컴퍼니 정도 되면 에퀴하이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능력이 필요한 회사에다가 딱 그만큼의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이건 서로 손해 안 보는 딜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회사를 이제 어콰이어 인수를 당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IPO가 있죠. 그리고 이런 엑싯의 종류는 뭐 이제 보통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 차를 바꾸거나 뭐 집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생을 바꾸는 엑싯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차를 바꾸는 거랑 집을 바꾸는 건 해봤는데 아직 세 번째를 못 해봐서 꼭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희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분명히 나빠지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막 뭐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해 갖고 하루에 일주일에 막 그 120시간씩 일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내가 이거를 5년,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길인가 그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 건강, 이 돈 일단 뭐 돈을 적게 벌게 되고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를 꼭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단점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 질문은 일단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 월급쟁이 하면 절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시키는 일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의욕 없는 동료들. 제가 이거를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하다 보니까 그 눈이 반짝반짝하고 열심히 일하는 스타트업을 보다가 한편으로 아마존에 오면은 너무 의욕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정말 물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의욕 없는 동료가 싫으시면은 스타트업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돌이켜 물어보세요. 마지막에 즐겁게 출근한 날이 언제인가? 일요일 밤이면 내일 아침 진짜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스타트업 사장님 치고 창업가 치고 다음 날 출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통은 정말로 빨리 잠들어서 내일 아침 눈 뜨면 바로 일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매일매일로 치면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삶을 대한 태도가 다른 상태로 수십 년을 간다고 해보세요. 그 나중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심지어 성공해갖고 임원이 된다고 해요. 그 임원이 돼도 누구 하나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아마존에서 기억이 나는 사람은 베조스밖에 없죠. 이거를 물론 그게 꼭 그 기억이 안 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서 전혀 기억 안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하면 창업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스스로에게 좀 솔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주위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고 알려야 발전할 수 있고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얘기해줘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내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관심 있다고 말을 해야 기회를 주겠죠. 누군가 이 친구 전에 스타트업 한다고 했는데 소개시켜 줄까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랑 창업자랑 회사를 찾으려면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이게 요즘 같은 이 비대면 상태에서는 솔직히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이 비대면이 오기 전에 충분한 투자자 창업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비대면 상태로든 어떻게든 아마 뉴노멀이 돼서 온라인 네트워킹이 생기거나 이제 비대면이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네트워킹을 미리 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몇 년을 해야 겨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충분히 아는 사람이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상발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꿈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스타트업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첫 번째 만날 수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운이 나쁘면 그 사람이 100번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너무 막 대기업에 있다가 한 방에 창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소프트 랜딩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대기업에서 한 시리즈 B 정도 되는 회사에 가셨다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에 합류를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창업가랑 투자자 네트워크를 다 확보하신 다음에
스스로 창업하시는 게 제일 소프트 랜딩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몇 년이 걸릴 테니까 그거보다 지금 당장 이 아이디어가 무조건 하고 싶다. 그럼 하셔야죠. 그리고 좋은 회사의 기준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단 재미가 제일 중요하고요. 재미 다음에 미래고 미래 다음에 인맥이고 인맥 다음에 지분 그 다음에 연봉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냥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신 경우 일단 연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분 그 다음에 인맥 미래 재미 이렇게 가시면은 이게 한 20년 정도 같은 일을 하시면 삶이 불행해지실 확률이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 확신은 스스로 얻으시고요. 절대 남이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스스로 지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그 긴 말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Q&A를 받아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이 많이는 없었고요. 일단 2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 Q&A 창 보시면 2개 질문이 예. 있는데 예. 그 첫 번째 순서대로 우선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지금 궁금하신 질문 사항들을 올려주시면 지금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먼저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형 서비스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쪽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물론 세일즈나 몇몇 인력은 미국에 상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신기하네. 저는 저 Q&A 창을 제가 눌러도 이게 안 눌러지네요. 아무튼 네.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한국에서 미국형 저는 최근 트렌드로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한국이 미국은 결국 왜 토큰 아시안 뭐 토큰 블랙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토큰이 뭐 한국말로 치면 그냥 구색 갖추기를 껴주는 사람 말하는데 뭐 뻔하죠.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뻔하게 하는 우리 다이버시티가 충분해라고 하면서 정말 그 소위 유색 인종 한두 명 끼워놓고 다이버시티라고 우기는 이제 그 사태가 이제 그게 그 다이버시티가 그 HR뿐만 아니고 마켓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는 언제나 아시안 리프레젠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동안은 일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최근에 거의 다 한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한국 자체가 먹히는 이게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그 텐션을 생각했을 때 미국은 의도적으로 계속 한국을 밀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형 서비스를 미국에 도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단 땅이 넓고 그 다음에 그 엔드 유저들이 그렇게 복잡한 웹 시스템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형 서비스라고 해도 충분히 글로벌에 통할 수 있게 직관적이고 쉬운 UI, 고객에게 절대 콜 투 액션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넓은 땅이 아닌데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파스 미디어 하고 계시는 김창원 대표님 거기는 그 한국의 웹툰 같은 거를 미국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웹소설의 레디시 그것도 완전 한국형 서비스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B2C의 한국형 서비스가 충분히 미국 시장에 많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예.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는 일, 아마존 개발자도 즐겁고 매일 출근이 기다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스로에게 솔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너무 즐겁고 배우는 것도 좋고 사람도 좋고 아마존과 함께해서 좋고 출근하는 게 막 기다려지면 다니세요. 아니 왜 스스로에게 쓸데없는 불안감 주십니까? 아니, 이미 즐겁게 살고 계신데 저는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아마존에도 보니까 아마 들어간 지 아직 5년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보통 4년 차에서 그게 오시죠. 그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 4년 차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는 5년 차 주식을 4년 차보다 많이 받았는데도 그래도 싫어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이 재미있는 회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재밌는 회사를 만드시면 좋고요. 왜냐면 본인의 재미를 제일 반영을 잘할 수 있는 상품,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뭐 조직 문화 이런 거는 본인이 제일 잘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 맞습니다. 갑자기 왜 연봉 많이 주는 회사, 뭐 지분 많이 주는 회사, 뭐 미래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는 찾을 수 있는데 재미있는 회사는 찾기가 힘들죠. 그거는 진짜 네트워킹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재미있는 회사를 발견하실 수 있으려면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왜 의욕이 있는지, 왜 미래가 있는지, 그 사람들은 그 월요일 날 즐겁게 출근하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돈 얘기인데 예. 보통 시드 펀딩을 받은 회사 시리즈 A의 경우 창업
시드 펀딩이나 시리즈 A의 경우에는 창업자는 보통 어느 정도의 월급을 가져가나요? 예, 그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뭐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 솔직히 창업자 마음대로예요. 왜냐면은 창업자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일단은 창업자가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자기 돈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물론 이제 여기 제약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를 받으실 때 그 투자 계획서가 있겠죠. 내가 이제 이게 돈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불을 받으면 이거를 향후에 2년 동안 이런데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대로 돈을 써야지. 물론 뭐 그 엔젤 투자 혹은 완전 얼리 인베스터들이 그거를 뭐 꼬치꼬치 보진 않아요. 너 저거 너를 위해 5천 불 썼더라 이런 거 갖고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대체로 예상 가능한 burn rate, 그러니까 왜 한 뭐 24개월 쓰겠다고 하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한 18개월 되면 돈 없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한 12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다음 라운드 가자고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대체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스스로 정하시면 되고 현실적으로 주변에 보면은 창업자는 완전 이게 트레이드 오프 디시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을 하나도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 다행히 모아둔 돈이 있어서 하나도 안 가져가는 상태에서 최대한 런레이스를 이제 번레이스를 길게 잡으면 그러면은 이제 다음 투자를 받을 때 내가 훨씬 유리해지겠죠. 왜냐면은 내가 시리즈 A나 아니면 뭐 포스트 시드나 이런 넥스트 라운드를 가기 전까지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그러면 나는 돈을 적게 레이즈 해도 되니까 나의 지분이 다일루션이 덜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거를 위해 가지고 굶으실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요새 트렌드는 진짜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웬만하면 본인이 먹고 살 수준을 가져갑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5만 불에서 한 15만 불 사이로 가져가요. 그 얘기는 뭐냐? 아마존 연봉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 저희 최대 16만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비교하면은 아마존에서 심지어 맥스로 연봉을 받으시는 분도 나오셔서 창업해갖고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의 한 15만 불을 연봉으로 받으시겠다고 하면 당장의 생활 수준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베네핏,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존 주식이 없죠. 대신에 아마존 주식 대신에 이 회사의 지분이 있으니까 아마존 주식은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이 지났을 때 이게 2배, 3배에 끝날 수 있지만 이 회사의 주식은 내가 잘하면 10배, 20배도 될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할 때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베네핏도 얘기하셨지만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그렇죠. 정말 더 좋아야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뭐 또 저 배우자가 일을 질문이 하면 제가 다른 많이 얘기죠. 들어왔는데 보통 부부가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예, 맞아요. 인슈런스나 이런 것들은 다 와이프분이 커버를 맞아요. 그렇죠. 해주시고 예, 맞아요. 나는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옵션은 있던데 예. 그, 예, 실리콘밸리 그 스탠다드는 요새 거의 부부가 예를 들어 구글 엔지니어면 제일 바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큰 회사에서 아, 안정적으로 인컴을 공급하고 나머지 사람은 아, 계속 에쿼티 갬블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인생이 달라지지. 그런 입장에서 지난주에 발표하신 라이언님은 아내분은 하신 거죠. MS에서 일을 하시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그 질문이 많아서 다 하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보시고 그 대웅님 질문 다 보이세요? 근데 저 아직 안 보입니다. 근데 안 저는 보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질문하는 그러세요? 분이 남아 계시면 계속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1시 20분까지 여기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요. 일단 예, 여기서 예, 끊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예, 질문하고 저도 2시까지 비워놓긴 했는데 예. 또 다 계시지는 못할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예. 일단 먼저 질문 들어온 게 시드 단계, 시리즈 A 단계, B 단계에서 핵심 엔지니어로 들어간다면 각각 지분을 어느 정도 받으면 적당한가요? 지분 얘기. 그거는요, 제가 그냥 솔직히 요새는 그거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스테이지별로, 직급별로, 그 다음에 직무별로, 예를 들어서 시리즈 B의 엔지니어인데 이 엔지니어가 그냥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인지 아니면은 매니저인지 그리고 이제 시니어인지 주니어인지 스텝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분율이 거의 다 나와 있고요. 시리즈 B 정도 되면 그냥 거의 사실상 뭐 구글, 아마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거의 처우는 거의 그거 따라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차이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받는 지분이 이제 왜 그 구글이나 아마존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주겠지만 대신에 그 지분이 0이 될 수 있다. 뭐 그 차이죠. 지분율은 보통 이미 시리즈 B 정도 되면
뭐 C레벨로 가지 않는 이상에 그 한 자릿수는 안 됩니다. 보통 0. 얼마 단위로 이미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로 솔직히 시리즈 B 가시면서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뭐 다행히 시리즈 B인 구글에 가셨다 이러면 이게 다릅니다. 근데 그런 회사 몇 개 있습니까? 그건 완전 본인의 운이에요, 운. 네. 운이 그냥 운이 좋아졌다고 믿으신다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일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시리즈 B면 이미 일반 회사랑 거의 복지 측면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요. 잘 되면 자기 모기지를 좀 이제 좀 할 수 있는 성공? 큰 성공은 어려워도.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이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철저히 예. 돈이랑 가능성을 따라가야 하는데 왜 차별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게 왜냐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행하게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동양인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그 미국에서 사업해갖고 성공할 확률 자체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가 차별이 훨씬 심해요. 그 일반 대기업보다. 그리고 네. 그 비빌언덕이 예를 들어서 한국인으로서 창업해갖고 성공해갖고 돈을 매우 많이 번 사람이 다시 큰 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좀 생겨야 되는데, 이 일종의 기브 포워드 같은 문화, 이게 유태인들이 그게 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유태인 시큐리티 스타트업 중에 정말 실체가 하나도 없는데 밸류에이션이 빌리언으로 간 회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완전 걔네 아버지가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유명한 유태인 투자자였는데,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뻥튀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좀 그쪽으로 좀 약간 바보 같은데 주가를 위해 뭔가 그런 새로운 쿨한 테크놀로지를 인수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HP나 델 뭐 이런 회사,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왜 그 회사의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에도 또 유태인 친구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회사를 그런 회사에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실체가 없었는데 정말 모두가 갑자기 한 빌리언을 나눠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 돈은 누구 돈이냐? HP나 델에 투자한 개미 돈이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매우 불행히도 한국계는 그게 아직 규모의 경제가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 뉘앙스인데 기본적으로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고 인건비 싼 엔지니어링 조직을 해외에 있는 회사들도 보이던데 이런 케이스가 흔한가요? 많이 흔하죠. 그거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국어가 다른 그 시장에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연봉이 미국보다 낮다고 하면 무조건 가야죠. 한국은 일단 한국이 있고. 그래서 저 최근에 러시아계 스타트업이 각광받는 이유가, 그 친구들 러시아에 가면 수학과학 잘하는 엔지니어가 진짜 많이 있는데 정말 싸거든요. 한국보다 더 싸요. 그래서 보통 거의 CEO 혼자 미국에 있고 나머지 다 거기 있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되게 잘 돼요. 엔지니어들을 정말 쉽게 빨리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참고로 저희 회사도 그래도 부다페스트 오피스가 개발 엔지니어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거 좀 그렇죠. 싼 것 같아요, 거기는. 예, 이게 아무래도 원격으로 하면 분명히 재미도 떨어지고 이제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건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극복할 만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생각보다 솔루션별로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MS 솔루션 엔지니어들도 되게 많고 뭐 예, 그런 우리가 모르는 동유럽이나 그런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만약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창업의 꿈을 품고 있다면 예. 꼭 확신은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또는 합류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까요? 대웅님께서 가장 처음에 스타트업 쪽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나 경험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의 경험은 좀 약간 좀 웃기는 경험인데요. 제가 예전에 첫 직장이 삼성 석유화학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ERP 팀이었는데, 저는 전산과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냥 마이싱글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있었죠. 아무튼 당시에 뭔가 연휴였는데, 연휴에 아무도 집에 안 가고 남아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뭐 공장장님, 거기께서도 이제 뭐 발표 자리 만들고 계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저런 그러니까 나의 수십 년 후의 미래가 저렇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기였고요. 그쵸. 그게 꽤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그런 뭐 비장한 느낌 별로 안 가지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소프트 랜딩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막 그 왜 그 막 이 라이프 체인징 디시전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왜 지금 생활이 만족스러우면 그냥 다니시고 예를 들어서 궁금하긴 한데 하면은 약간 더 지금 퍼블리클리 트레이드에서 그 약간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시리즈 D, 시리즈 B 이렇게 가서 해보다가 괜찮으면은 이제 시드인 회사에 조인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막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거나 왠지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뭔가 비교 열위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불행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1시 20분이 돼서 일단 여기서 잠깐 제가 끊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 몇 개 남은 건데 나머지 질문들은 좀 약간 투자의 기본적인 질문들이라서 제가 그거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기 전에 하나 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경품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대웅님이 두 분을 좀 뽑아 주셔야 됩니다. 예. 그 어떻게 뽑죠, 근데? 제가 딱히 질문자 예, 상황을 보고 뽑을까요? 예, 질문자 리스트에서 앤서드 한 거에서 한번 뽑으셔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앤서드에 가보. 그다음에 예, 아마 이제 보이네요. 참석자분들도 지금 보일 겁니다. 아마 예. 리스트가 그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문선주님. 예. 문성준님은 제가 여기 있는 공유한 덱에 있는 창발 회장단 메일을 좀 주시면 제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신근호님으로 하겠습니다. 신근호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연락 주셔야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메일 주소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일단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나머지 질문 몇 가지 더 있는 거 진행을 할게요. 예, 스타트업의 매출 프로핏은 투자자들과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나요? 매출 프로핏. 이게 매출 프로핏으로 투자자들하고 배분을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게 뭐 캡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제가 굳이 이런 거를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스타트업은 이게 오히려 뭐죠? 스트래테직한 게 중요하지 택티컬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창업하면 이런 거는 솔직히 하루면 배울 수 있어요. 하루만 구글링하면 배우실 수 있는데 아무튼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근데 너무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이제 일부러 안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제 친구랑 창업했다고 칩니다. 그럼 둘이서 이제 지분이 50대 50 있죠. 그럼 50, 50이 있는데 보통은 투자를 받기 전에 직원용 스탁옵션 풀을 만들어요.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걸 보통 한 20, 30%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20%라고 치고 그러면은 저랑 코파운더랑 40, 40이 있고 직원 스탁옵션 풀이 20 있죠. 그 다음에 직원 풀 20 어떻게 쓰는지는 잠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그럼 100인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밸류에이션을 10 밀리언이라고 잡고 10 밀리언인데 저희가 2 밀리언을 레이즈를 합니다. 시드 라운드에서. 그 얘기는 즉슨 회사의 지분을 저희가 20%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를 10 밀리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2 밀리언을 돈을 받고 지분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2 밀리언짜리가 보통 이제 보통은 한 인베스터가 다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리드 인베스터가 있어요. 한 2 밀리언 라운드라고 하면 보통 그거에 한 50% 이상 가져가는 리드 인베스터가 있고 그 사람이 보통 한 1 밀리언 투자하겠다. 다 따라와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새끼 인베스터들이 붙죠. 한 100 밀리언, 100K, 200K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인베스터들을 다 모아서 2 밀리언을 채웁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걸 퉁쳐서 그냥 인베스터 하나라고 치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자기가 2 밀리언을 줬으니까 20%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원래 100이었던 사람들의 지분이 20%가 다이루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40이 있었는데 20%를 잃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지분은 32%가 되게 되는 거고요. 제 코파운더도 32%, 그 다음에 이제 스탁 옵션 풀도 줄어들 수 있는데 보통은 투자를 받을 때마다 스탁 옵션 풀을 줄이는 거는 인베스터도 코파운더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탁 옵션 풀이 유지가 돼야 계속 이제 인재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보통은 이제 스탁 옵션 풀은 건드리지 말고 파운더들 지분만 줄이자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라운드에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넥스트 라운드에 갑니다. 넥스트 라운드에 갔을 때 회사 밸류에이션이 이제 커졌어요. 이제 한 100 밀리언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쉽게 한 20 밀리언 정도 이번에 레이즈를 하고 싶어요. 시리즈 A에서.
그러면 또 20%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새로 이게 아까 프리머니,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프리머니 시드에서 40, 40, 20이 했던 게 포스트머니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저랑 코파운더가 32로 줄어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다음 라운드에 가서 또 20%가 줄어드니까 그 32% 곱하기 0.8이 제 지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제 다일루션이 일어나면은 IPO 가기 전에 코파운더의 지분이 한 15%에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방어를 잘 한 경우, 방어를 잘 하면은 IPO 가기 전에 코파운더 하나당 15%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이상적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조스나 저커버그는 상장 갔을 때도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네, 상상을 잘하신 많더라고요. 거지. 예. 그리고 반대로 너무 낮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근데 너무 낮은 거를 그 코파운더, 그러니까 인베스터들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코파운더 지분율이 너무 낮아지면은 그 경영권. 인베스터 이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이 없을 거라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서로 조정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투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들은 궁금하신 게 많이 있고, 실제로 또 답이 돼 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창발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슬랙이나 이런 거는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 좀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일반적이기도 한데, 단계적 접근에서 스타트업 후기 초기에 합류할 때 그 회사가 비전이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대웅님 경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 볼 수 있을지. 일단은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뭐 일단 언론을 평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쉐어했던 스크린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다시 한번 쉐어볼까요? 이게 추천 자료에 있는 여기는 거의 다 도움이 되세요. 여기 있는 제가 추천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데는 평소에 구독해 놓으시고 다 공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시다가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정도의 회사가 이 스테이지에서 저 정도 매출이 나오고 저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감은 사실 본인이 잡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글들을 지금부터 이제 이게 뭐 데일리 뉴스레터도 있고 뭐 위클리 아니면 먼틀리 이런 것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본인이 감이 생기세요. 그게 첫 번째고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번에 왜 그 일주일 전에 발표해서 저스틴이 했던 질문들 중에 되게 좋은 게 많았어요. 그게 그 파운더들 아니면 하이어링 팀에 되게 그런 질문들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비전이 뭐냐, 현재 이걸 왜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고객의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걸 솔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객의 프로블럼을 디파인을 잘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아주 명확한지, 그리고 특히나 파운더들이 클리어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뭐 1년, 2년 이런 게 아니고 노르스타가 분명해야 돼요. 5년, 10년 할 때는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뭐 그리고 현재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파운더들끼리 그냥 독단적으로 정하는 건지, 아니 직원들하고 다 같이 이제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룹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재미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밖에서 좋다고 떠들어도 막상 가보면은 굉장히 독선적인 파운더들도 있거든요. 물론 뭐 그런 사람이 미래에 뭐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런 자료에 있는 기사들을 보시면서 감을 잡으신 상태에서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을 때 상대방의 대답을 들어보다 보면은 이게 스스로 그 감이 오실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있는 게 가정이 있는 대기업 엔지니어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996입니다. 이게 좀 뭔지 아마 모르지만 9 to 6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 일하는 시간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가능할까요? 더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오래 일해야 하나요? 뭐 솔직히 9 to 5가 9 to 6로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그걸로는 솔직히 부족하실 거예요. 실제로 창업을 해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 할 때는 보통 적어도 한 주 100시간 일했거든요. 한 120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평소에 한 10 to 10은 기본이고요. 아침 한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거의 쉬지 않고 일하고 뭐 밥도 그냥 뭐 대충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그러고 쓰러져 잔 다음에 일어나면 또 일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적어도 그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절대 뭐 그렇게 강요 드릴 생각은 없고, 어, 어,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일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런 거 있죠. 그 급한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급하고 중요한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거 이런 식으로 2x2로 나눌 수 있는데 스타트업을 해보시면 보통 중요하고 급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거의 시간이 다 가십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9 to 5를 하신 다음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 다시 일하셔야 돼요. 애들 잔 다음에 한 밤 9시부터 한 12시까지 뭐 그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해야 되는. 예, 그 정도는 아마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파운더가 되시면 스스로 하시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번 레이시 있거든요. 내가 지금 레이즈한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게 18개월인데 내가 더 하면 이거를 더 늘릴 수 있거나 혹은 더 많은 결과를 18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게 내 비즈니스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애초에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월급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또 예상하지 못하는 팩트들이 나오는 게 뭐 이게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 네, 월급 받던 거 외에 어드민적인 것도 많고 사람도 계속 찾아야 되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계속 또 생겨서 생각보다는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네. 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대충 몇 밀리언씩 돈 받고 회사가 잘 되면 투자자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요? 아까 그게 그래서 지분율대로 아까 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왜 10 밀리언으로 시작해서 뭐 100 밀리언, 뭐 1 빌리언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엑시스를 했다. 회사가 누군가에게 팔렸다. 아니면 IPO를 가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은 그 넥스트 라운드를 갈 때마다 그 전 라운드에 참여했던 인베스터들한테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모두가 그렇진 않은데 이전에 이 라운드 인베스터들이 팔고 나가겠다고 하면은 넥스트 라운드 인베스터가 아직까지 이 친구들이 팔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주식을 사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그 지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로 밸류죠. 그런데 시드 라운드에서는 10 밀리언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거기에 내 지분이 40%였다고 치면은 나는 당시에 나의 가망 자산이 4 밀리언인 거죠. 10 밀리언짜리 회사에서 40%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100 밀리언이 됐을 때 내가 이제 거기에 3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자산이 아까 그 전에 4 밀리언에서 30 밀리언으로 늘어났겠죠. 물론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0 밀리언 이상 엑시스를 하시게 되면 정말 인생이 바뀌십니다. 거의 왜 심지어 지분이 다일루션이 많이 됐다고 해도 적어도 10 밀리언 이상은 벌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은퇴 가능하세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아주 합리적으로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 받는 거죠. 처음에 리드 인베스터가 20% 지분 갖고 있었으면 그 다음에 다일루시 됐다고 치고 15%, 10% 줄어들었을 텐데 대신에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겠죠. 뭐 100 밀리언, 빌리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사를 빌리언에 팔았다고 치는데 이 투자자가 10% 가지고 있으면 그 투자자는 100 밀리언을 번 거죠. 네, 그래서 뭐 다 잘 성공됐을 때는 결국 그 투자에 대한 그게 리턴이 되는 거고 뭐 예. 어느 단계 가다가 안 되면 결국은 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그런. 그렇죠. 예. 이게 빚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자기 투자한 돈을 못 받는 거고 일한 맞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예상되는 밸류를 못 받는 거고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파운더랑 인베스터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파운더는 뭐 자기의 삶의 에너지, 시간, 뭐 건강 이런 거를 에쿼티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인베스터들은 그 남의 돈, 그 사람들도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엔젤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그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런 네. LP들한테 돈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돌려주고 일종의 사이의 수수료를 챙기는 게 VC들이고요. 아무튼 이 모든 이코노미는 에쿼티 베이스예요. 뎃 베이스가 아니고 뎃은 빚이죠. 빚이라는 얘기는 갚아야 되는 건데 에쿼티 베이스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뭐 모럴 해저드처럼 내가 돈 받았으니까 뭐 일 안 해야지 이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 바닥이 굉장히 좁아서 정말 신용 베이스거든요. 이 파운더가 전에 해보니까 사업은 실패했는데 믿음직하더라. 다음 창업을 해도 또 돈을 줄 용의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회는. 그러게요. 이게 회사 들어갈 때 뭐 그냥 그 백그라운드 체크보다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VC 맞아요. 쪽에서도 네. 뭐 입소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예, 오늘 시간 많이 내주셨는데요. 벌써 1시 반이 넘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특히 대웅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조만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9월에도 많은 행사 있으니까 신청해서 또 많이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